자, 이제 223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네모 5번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가 있죠. 1번 의의를 봐보세요.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경락대금 가로 열고 동하나 쳐보세요. 대지 포함이라고. 대지 포함. 대지 포함해서 다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이게 최우선이에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에 있어요. 전세권에도 없고 민법 임대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법이죠. 그다음 지금 방금 아까 위쪽에 네모 4번 있죠. 네모 4번에 의의가 있습니까? 우선 면제권 의의. 거기 대지 포함 동하나 쳐봤죠? 쳐봤죠? 지금 네모 5번 최우선 변제도 의의에서 대지 포함 동하나 쳤죠? 이게 이제 엄청난 권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기본세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요. 대지 포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지금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다 대지, 토지 경매대가 포함합니다. 토지 경매대가 다 포함해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아요. 다. 이게 왜 엄청나고 시험에 잘 나오냐면 오늘 하진 않아요. 내 의의만 일단 보는 겁니다. 잘 나오니까. 여기 갑 건물이 있습니다. 갑 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물 전세권 계약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인데 여기서 토지 대지가 경매 나왔대요. 그럼 우리는 우선 면제권이 있거든요. 그럼 토지 경매 대가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전세권자 어른 토지 경매 대가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죠. 얘는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건물이 경매됐을 때 그 건물 경매 대가에만 우선 면제 받고 토지에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대지 포함이라고 동원 쳤고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전세권에도 없어요. 저당권에도 이런 거 없어요. 건물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 대가에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권리 든 겁니다. 이 갑소유 주택이 있다면 우리 주택 임차인이에요. 그럼 얘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면제권이 있죠. 이 상태에서 주택이 아니라 토지만 경매됐다. 그럼 이 경매 대가에는 우선 면제나 최우선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법에 써 있으니까 대지 포함이라고. 이렇게 우선 면제권은 법에 써 있는 대로 한다 그랬죠.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이 엄청난 권리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 나중에 판례가 나옵니다. 기본세에서. 그래서 일단 대지 포함이 그런 엄청난 권리구나, 중요하구나라고 동그라미를 일단 쳐봤어요. 다시 이제 네모 5번 최우선 면제권이죠. 양괄호 2번 요건이 있나요? 그럼 최우선 일단 소액이 임차해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소액이 얼마인가? 서울만 나왔네요. 우리 책은. 나중에 기본세에 다 나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입니다. 밑에 양괄호 3번 효과가 있나요? 효과의 동그라미 1번 서울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액 보증금 중 즉 1억 이하 중에서 최대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이게 최우선이에요. 배당받을 수 있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이게 3,400입니다. 3,400에 대한 우선 면제권은 국세 선순위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아까 우리가 경비 최당호 임금 재웠죠. 경비하실 이름이 뭐예요? 최당호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고 외웠죠. 외우니까 기억나잖아요.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럼 최우선은 당해세나 이 우선 면제가 이게 저당권, 전세권 등이에요. 얘보다 훨씬 빨리 받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우시면 편합니다. 민법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건. 이건 나중에 중개사법 시험에 나와 2차 과목에서. 내우든 편해요. 이렇게. 금방 이해되죠?
경매 최당 후 인구 채우니까. 그다음 다시 그러니까 서울만 나왔는데 서울은 아까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입니다.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경매라면 이거 다가 아니에요. 이 중에 얼마까지만 채워서 받는다? 3,400만 원까지만 제일 먼저 받는 거죠. 이하까지. 그러면 자 주임법에서 소액 판단할 때는 월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 월세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월세가 없든 100만 원이든 간에 오직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해요. 보증금이 1억 원이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 그중에 경매에서 얼마까지 채워서 만다? 3,400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월세는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채우서는 얼마 받아요? 10원 못 받아요. 1만 원 때문에 10원 못 받습니다. 딱 1억까지만 3,400이에요. 딱 1억까지만. 이게 임대인이 약간 변태예요. 보증금 1억 1만 원 달래요. 만 원은 그냥 가지라고 주세요. 그냥 너 가져 줄 필요 없어. 그리고 1억에 계약 쓰는 겁니다. 그래야 3,400까지 최소 맞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15만 넘어도 못 받아요. 딱 1억까지. 1억 이하. 1억 이하만 소액 임차인. 그중에 3,400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일단 기본서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 광주광시 다 나옵니다. 다른 데 다. 일단 서울만 그래 본 겁니다. 다시 223페이지에서 양과로 2번 요건이 있나요? 1번 서울은 1억 그랬죠? 아래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동그라미 경매 등기 전이에요. 등기 전에 대항 요건 들어가십니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 3번 효과에서 동그라미 1로 맞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그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췄죠? 그럼 우선 변제권도 있네요. 그러죠? 그 경우에 그다음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받고 못 받은 도 있겠죠. 그 나머지 보증금액은 이제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 받겠죠. 그래서 먼저 최우선을 먼저 받고 혹시 못 받은 게 있다면 경비 최당 후 우선 변제해서 받으면 되겠죠. 이제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가장 어려운 원리 세 가지 봤어요.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프린터 어려우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2주 연속 쉰다 그랬죠. 그때 아마 오늘 한 거라도 좀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좀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는 상단에 네모 6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있나요? 자,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이라 해보세요. 그럼 임차인 을은 갑에게 보증금 3억을 지급했겠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주택 점유율을 넘겨서 을이 직접 점유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은 보증금 그대로 돌려주죠. 월세는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을은 목적물 점유율을 반환해야겠죠. 이걸 서로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주고받아 했죠. 그래서 보증금 3억과 아파트 열세를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을은 이사갈 준비를 다 했거든요. 이사갈 준비 다 했는데 갑이 3억을 못 내주네요. 갑이 보증금 못 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다시 이해되시죠? 원래 기간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인데 을은 이사 지금 다 쌌어요. 열세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3억을 안 주네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을은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째,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방 빼야 되는데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점유하는 겁니다. 돈 안 줄 때까지 계속 점유해요. 그럼 이건 적법점유입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집에 눌러 사는 겁니다. 돈 안 줄 때까지 나도 못 나가라고. 두 번째, 근데 을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원래 의무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얘는 강제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경매는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예요.
저당권자는 누가 봐도 등기부에 채권액이 적혀있죠. 그 자들이 의무경매하고 얘는 강제경매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증금은 3억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여기서 우리 승소하면 승소 판결 있죠.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걸 집행권원이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갑주택을 경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강제경매랍니다. 경매에서 우리 만약에 우선면제권이 있었다면 경락대가에서 우선면제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강제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까지 한번 다시 해야 돼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 시간이 남아 돌 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지금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경매할 시간 없어요. 계속 버티고 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사 나가버리면 이사 나간 순간 대항력 상실해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 나가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단독입니다. 아까 민법 621조 그 등기 아니에요. 우리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가 되면 이제 우리 모든 권리가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우리 이사 나가더라도 우리는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공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단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돈은 많아야 돼요. 그렇겠죠? 이거 안 받고도 다른 집 구할 돈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 돈마저 없다면 못 나갑니다. 절대.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겠죠? 아무튼 돈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려면.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4페이지는 네모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죠. 양괄호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지에 관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양괄호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대항력이 없었대요. 대항력이 없었다면 이거 한순간 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우선면제권 생깁니다. 네, 기존에 있었다면 기존 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취득했던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며 다음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말이 이사 가더라도 그 말이에요. 전이 신고하더라도 다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이사 가더라도 주소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했었죠? 그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하고 우리 곧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주임법 일단 보겠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상임법이 나와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을 잠깐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단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공부하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달라요. 이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중에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와 적용되지 않는 상가 임대차가 있습니다. 주택과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전부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상가 임대차가 있다. 그 부분 부정입니다.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영리 목적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빌렸으면 적용 안 됩니다. 원칙. 두 번째, 상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그걸 환산 보증금이랍니다.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제한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만 상인법이 적용돼요. 서울에서 보증금 4억 초과하면 원칙 상인법 적용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상인법은 영세상인만 보호해요. 영세상인만.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보호 안 해요. 근데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차인 전부 다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도끼 아시죠? 예를 들면 도끼가 남집 사례에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천만 원 내고 산다 해보세요. 예를 들면 월세 2천만 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임차인 돈 많아요? 돈 적어요? 엄청나게 돈 많죠. 3억을 맡겨둘 능력도 있고 매달 2천만 원을 내요. 엄청 돈 많죠? 그래서 자기 집 아니죠. 그럼 법에서 불쌍히 봐 얘를. 그래서 주임법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끼도 주임법 적용받아요. 도끼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 근데 가수 있어요. 근데 상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법은 영세상인만 보여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4억 이하 임차인만 상인법 적용받고 4억을 초과하면 원칙 상인법 적용 안 돼요. 예외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책을 보시면 이제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네모 2번 적용 범위 있나요? 양괄호 1번. 상가금을 입는 차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범위 내의 동하나 칩니다.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 밑에 금액이 있죠? 1번 서울특별시는 4억 이하예요. 4억 이하. 2번 보시면 수도권 정유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제권역 가로 열고 서울은 제외입니다. 즉 서울은 과밀역제권역이지만 1번으로 가요. 1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과밀역제권역은 3억 이하만 상인법이 적용돼요. 3번이 광역시 그랬죠?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다 그랬죠.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3번.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이게 인천광역시예요. 인천은 광역시지만 과밀역제권역이에요. 그래서 2번으로 가. 2번. 인천은 2번 3억이야. 지역과 다음 군지역 제외 그랬죠. 군지역이란 광역시 아래에 군이 있나요? 그런 데 있죠. 광역시 아래에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어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럼 군지역은 광역시지만 제외한다 그랬죠. 밑에 4번. 그 밖의 지역으로 4번. 광역시 아래의 군은 4번으로 갑니다. 다시 가로 안에서 광역시 중에 과밀역제권역은 제외죠. 2번으로 가 인천. 다음 군들은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서 제외를 했어요. 가로를 아시겠죠?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과밀역제권도 없고 군도 없으니까. 근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중요하겠죠? 중개하려면. 그 다음에 위성도시 4개를 포함해서요.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그다음 경기도 광주시예요. 여기는 2억 4천 이하가 상인법이 원칙 적용된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2억 4천 이하가 원칙 상인법 적용됩니다. 4호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예요. 뭐 여수, 순천 이런 데 1억 8천 이하. 그 다음 양괄호 2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게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을 환산한다 했죠? 그래서 아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환산 보증금이 4억 이하만 원칙 상인법 적용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 제한.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소유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험은 서울이 나오니까. 5층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편의상 층마다 임차인 한 명씩만 들었어요. 임차인 한 명씩 층마다.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임차인 5명 있는 거죠. A가 1층에서 커피숍을 합니다. B는 2층에서 미용실이에요. C는 3층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고
D는 사층에서 교육을 내요. 둘이 맨날 시끄럽다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E는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했어요. 상가 건물을. 이렇게 임차인 5명이 있습니다. 얘들 계약 조건을 보니까 A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내요. B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 냅니다. C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내요. 교회 목사님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얘는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은 3억만 딱 내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 5명이죠. 그럼 얘들이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가? 임대차 규정은 3가지 그랬죠. 먼저 민법, 임대차, 그다음 주임법, 상임법 3가지입니다. 그럼 얘들은 당연히 민법, 임대차는 다 적용돼요. 일반법, 기본법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민법, 임대차 규정은 다 적용돼요. 당연히. 민법, 임대차는 모든 임차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근데 얘들한테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그게 문제예요. 특별법. 얘는 일단 주택 임차인이죠. 얘는 무조건 주임법 적용돼요. 얘는 민법과 주임법 적용됩니다. 상임법 적용 안 되겠죠? 상가 임차는 아니니까. 근데 얘들 보시면 얘는 이제 상임법이 적용되는가? 주택 임차인 아니죠? 그럼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7억이죠? 월세 곱하기 100. 7억에 더하면 7억 5천이라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는 원칙 상임법 적용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보호 못 받아요. 얘는. 이 사람도 월세 곱하기 100하면 5억이죠. 더하면 5억 5천이네요. 그럼 4억 초과죠. 서울에서. 이 사람도 특별법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예외가 있다 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월세 곱하기 100하면 3억이죠. 더하면 4억 3천이네요. 얘만 4억 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상임법도 보호를 받아요. 이 사람은 월세 곱하기 100하면 2억이죠. 더하면 2억 3천이죠. 금액은 4억 이하지만 이거 비영리예요. 비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 아니라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D는 상임법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상가 임차인 중에 이 두 사람만 특별법 보호를 받고 나머지 원칙 특별법 보호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임대차 한대요. 상임법 설명만 절대 안 돼요. 상임법 적용 안 돼요. 목사님한테는. 그러겠죠? 비영리라 상임법 적용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임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을 모르면 상임법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주임법을 정확히 하면 상임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임법을 복습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임법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227페이지. 네모 3번 대항 요건 있나요? 자, 양거를 1번. 임대차는 그 등기, 여기서 등기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여기서 등기가 뭐예요?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되죠. 근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건물인도 동그라미. 건물인도와 다음 부가세법 몇 조, 소득세법 몇 조 또는 법인세법 몇 조 규정에 의한 법인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동그라미. 신청 빼면 틀려요. 시험에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 한 다음 날 틀립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 생긴다. 그러니까 다음 날 영시죠. 그래서 주임법은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상임법은 상가 건물인도와 사업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 영시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임차건물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죠. 가로 열고 그 밖에 임대한 권리 승계한 자를 포함해 소유자는 임대인이 양도인이죠.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이겠죠.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가 앞사람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미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 네모 4번 보증 무소면제권. 양가로 1번에 대항력권 동일하십니다. 대항력권과 관할 세무서장 동그라미. 아까 주임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이런 데 받을 등기소. 여기는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격상의 확정일자 동일하십니다.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지능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금을 가로 열고 임대인 소유 동그라십니다. 돼지 포함 동그라미
아까 대지가액 포함한다고 주임법 상임법 똑같다 그랬죠? 여기 그 환가대금이 경락대금이죠. 경락대금에서 그다음 책이 없지만 자기보다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 돼요.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을 때 그다음 볼게요. 이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 있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페이지. 자, 네모 5번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네, 최우선입니다. 임차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등기 전 동그라미 등기 전에 대항 조건 논하십니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대항 조건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이에요. 다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주임법하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 이제 6번 최단기간 있나요? 아까 주임법 최단기간 2년이었죠? 여기 1년이에요. 자, 양괄호 1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자 1년 동그라칩니다.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 치세요.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2번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봅니다. 다음 네모 7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나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주임법 없어요. 자, 계약갱신 요구란 지금 정치권에서 말도 많죠. 상가 임차인들은 들어갈 때 시설비를 투자하죠. 빈 건물 들어가면 시설비를 몇 억을 투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 건물 인수하면 권리금을 몇 억을 줘요. 그러죠?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쫓겨나면 어떨까요? 권리금에서 못 하겠죠. 그래서 상가 임차인에게는 그 자리에서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해줘요. 상가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5년간 장사할 권리 보장합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예요. 주임법이 없어요. 주택 임차인이 뭐 권리금 주고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상가 임차인만 권리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임법이 없고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임법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첫째 주임법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다음 이것은 보증금 제한 없어요. 아까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이건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제한 없습니다.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한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초과한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서 5년이에요. 그 자리에서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5년간. 그럼 이제 우리 책에는 그 상임법 법정인신이 안 나왔거든요. 입문서라. 상임법에도 법정인신이 있습니다. 책이 없지만 제가 잠깐 해볼게요.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책을 잠깐 주임법 법정인신 한번 봐볼게요. 자, 224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양괄호 3번 법정인신 있죠? 여기 주임법입니다. 그럼 1번은 임대인 동그라미 치고 가로쳐 봤죠? 그리고 아래 임차인도 동그라미 치고 가로쳐 봤죠? 총 4줄 정도 되죠? 이게 주임법 법정인신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건 상임법은 책이 없지만 이건 일단 주택이에요. 주택 임대차를 3년간 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때 뭔가를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다음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돼요. 임차인은 기산점 없다 그랬죠. 끝난 날이 끝내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통지 없어요.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시켰죠. 그때 보증후 월세는 그대로죠. 기간은 2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5년간 보증 월세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죠? 이랬을 때 이렇게 법정인신 2년 됩니다. 단 2년 됐을 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3개월 시간 준다 했죠. 3개월 지나면 임차인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 법정인신이에요. 주임법. 상임법은 우리 책이 없지만 상임법은 이 파란색이 없어요. 상임법은 파란색 없습니다. 지워본다 이제 파란색. 그리고 상임법은 법정인신되면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이건 똑같아요. 법정인이 됐을 때 1년이 되지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갑니다. 상임법 아까 그래서 뭐가 없다? 파란색이 없어. 임차인 규정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이제 상임법. 그럼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나가 그래요. 근데 임차인은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임차인은 선택합니다. 나가거나 나가기 싫으면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요. 못 나가라고 뭐래요?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 못 나가면 이게 이거예요. 임대인은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주임법에 없는 엄청나게 센 걸로 잊었죠. 그러니까 아까 파란색 규정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서는. 다시 상위법은 주임법에 없는 5년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는. 그러니까 아까 주임법처럼 파란색 임차인 권리가 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도 똑같은 기간 내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왜 파란색이 없는지 알겠죠? 상위법에는 주임법에 없는 계약갱신 요구를 줬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 파란색 규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책이 없지만. 그럼 다시 228페이지 와보세요. 228페이지. 이제 네모 7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임대인은 그다음 큰 가로 꺾은 가로 큰 가로 보세요. 임대인은 가로 임차인이 앞에 임차인이 큰 가로 했죠? 임대차 그다음 작은 가로 가로칩니다. 작은 가로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가로칩니다. 작은 가로. 그다음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까지 큰 가로 이렇게 대하여 하셨죠? 그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사선을 딱 끊으세요. 그럼 지금까지를 보시면 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죠? 임대인이 못합니다. 그럼 가로 안에 누가 계약갱신 요구해요? 임차인이. 반드시 언제 해야 돼요? 기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책이 없지만 임대인도 이때 나가 한다 해서요. 임차인도 이 똑같은 기간 내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임차인도 똑같아요. 그럼 누가 이긴다? 나가가지고 못 나가 이겨요. 못 나가. 그다음 사선 뒤에. 근데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면 되죠. 다만 다음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안 되고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책에 3가지밖에 없는데 원래 법이 8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8가지 사유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책에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1호 보세요. 1호 한번. 임차인이 몇 개? 아니 제가 읽을게요. 보시라고. 임차인이 몇 개예요? 3개. 사임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고 5년 보장 안 됩니다. 2번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합의하에 뭐 이사 비용 좀 들였대 몇 천만 원. 그럴 수 있죠. 3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동원하십니다. 중대항하실 동원함이 중과실로 파손했대요. 지금 내 거 아니라고 막 물건을 때려 부셨다. 그때는 임대인은 쫓아내야겠죠. 그 중대항하실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중대항하실은 우리 책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 한 번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민법에서. 어디서 나왔죠? 민법에 한번 중대항하실 딱 한 번 나왔어요. 민법에서. 그렇죠. 차고에 나왔어요. 1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차고 말하시면 대단합니다. 지금 교실 분위기를 살렸어요. 133페이지 보시면 백구조 차고 있나요? 그 1항에 중대항시는 돈 넣어놨죠. 이게 민법에 딱 한 번 나와 이거. 그리고 민특법에 딱 한 번 상인법에. 우리 책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중대항과실. 다시 228페이지. 그래서 중과실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본세 자세히 하는데. 아무튼 임차인이 1, 2, 3 세 가지 하잖아요. 그때는 5년 보장 못 받아요. 그 다음 다시 228페이지입니다. 양괄호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동안합니다.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동안 하십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년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5년간 안 쫓겨납니다. 이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예요. 그럼 자 봐보세요. 이 상가 임차인 C가 노래방 할 때 갑과 임대차 계약을 2년 약정했거든요. 2년간 상가 임대차 했습니다. 근데 갑이 그랬어요. 내가 교회 신자인데 너 때문에 목사님이 시끄럽대. 2년 끝나면 나가 그랬어요. C에게. 나가. 그러면 C가 선택합니다. 나가든가 상인법상 5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기한 분명히 2년 약정했죠. 2년 약정했더라도 어른 5년간 장사할 수 있어요.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5년간 쫓겨납니다. 여기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노래방 시설비 많이 들잖아요. 매덕 들잖아요. 그 시설비 투여할 기회를 줘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 오시면 거기다 플러스 오른쪽에 이제 권리금까지 보대요. 상가 임차인이 보통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권리금까지 보됩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봐보세요. 다시 갑소유가 상가 건물 있어요. 이번에 3층짜리 건물이라 가정하고 A가 1층에서 식당을 합니다. 식당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힘들어서 그만두겠대요. B라는 사람이 내 식당을 인수받은대요. 그럼 B가 여기 들어와 장사하려면 B는 일단 갑 건물을 빌려야겠죠. 그럼 B는 갑과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A가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간다 그래요. B를 구해놨어요. 그럼 B는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갑에게 임대차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누구 식당을 넘겨봤죠? A 식당을 그대로 넘겨봤거든요. 그럼 A 식당이 시설물 있죠. 뭐 테이블, 탁자,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에어컨 같은 거. 그걸 다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기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가치를 넘겨받아요. 테이블, 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무형적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인수받으면 그 손님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겠잖아요. 무형적 가치. 또는 여기 횡단보 대로변인데 앞에 관공서가 있거든요. 여기만 횡단보도가 딱 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런 지리적 위치.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얘들을 다 합해서 권리금이랍니다. 권리금. 물론 다 아시겠지만 권리금이라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전국에 유명한 짬뽕집 있거든요. 그 짬뽕집 이거 건물 사는데 아마 2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2천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거 권리금은 10억이 그랬어요. 1박 2일이라서 못 먹고 와 여기. 손님 너무 많아서. 건물가는 2천도 안 돼요. 단골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평택으로 떠났어요. 이제 잘 된가 두고 볼까요 제가. 근데 지금도 엄청 잘 돼요 그 자리는. 시부축구 산대는. 이런 걸 권리금을 합니다. 그럼 B는 A 식당을 넘겨봤죠. 그럼 권리금 계약은 둘이 합니다. 권리금 계약 누가요? 두 사람이.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두 사람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달라요. 그걸 되시죠? 근데 악덕 임대인이 이래요. 이제 A가 임대차 계약 끝났죠? 끝나고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갑이 그래. 야 식당 싹 철거해. 나 1층에 식당 안 하고 뭐 편의점 할 거야. 다 원상복구 철거하고 나가라 그래요. A가 저 임차인 들어올 사람 구해놨는데요. 필요 없다니까 식당 안 한다니까 빨리 다 치고 나가랍니다. 그럼 옛날에 A는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럼 A가 나가라 그러죠? 이제 철거한다잖아. 철거를 할 때 갑이 차 타고 쓰고 와요. 창문 딱 열고 정말 철거하려고 철거비 들잖아.
그냥 너만 나가 내가 철거할게. 그래서 갑이 식당 딱 먹어버립니다. A는 철거비 들잖아요. 그럼 성과는 임차인은 철거비고 다 철거해버립니다. 근데 보통 그냥 나가요.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던져줘요. 가지고 나가라고. 그리고 이 시설비를 갑이 다 먹고 갑이 피자한테 권리금까지 다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나쁜 먹으면. 그렇게 임차인들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임차인 이제 보호해 이렇게. 그래서 갑이 A가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잖아요. 그럼 갑은 A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29페이지는 네모 9번 권리금 있나요? 그럼 양괄호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저기 B죠? B가 다음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이 A죠? 임대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그다음 가로칩니다. 자 가로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가로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 권리금 못 받을 수 있어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분명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A죠? 이자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B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 A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4번 손해배상액은 가로쳐 보세요. 가로 2개 칠게요.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 B가 임차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가로칩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로칩니다. 두 가로 중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동그라미,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제 임대인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권리금 이렇게 만약에 2억을 주기로 했다. 2억 주는 걸 갑이 방해해서 A가 손해 입었대요. 그러면 갑 때문에 A가 권리금 못 받았죠. 그럼 갑은 A에게 손해배상 책임합니다. 다시 권리금 못 받게 갑이 방해해서 A가 권리금 못 받으면 갑은 A에게 책임져야 돼. 이제 책임지는 거죠. 단 그때 갑이 얼마만큼 책임지는가. 첫 번째 가로가 두 사람이 이렇게 2억을 주기로 했대요. 이게 첫 번째 가로. 두 사람이 약속한 권리금. 두 번째 가로가 식당 영업 끝났잖아요. 영업 끝나서 전문가가 이걸 감정평가하니까 식당이 한 1억 7천이면 충분하대요. 이게 두 번째 가로.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넘지 못한다가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손해배상합니다.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손해배상해요. 그럼 최대 얼마? 최대 1억 7천까지만 갑은 A에게 손해배상해 주면 돼요. 이걸 높은 거 그러면 큰일 나겠죠? 높은 거 하면 오히려 둘이 짜요. 권리금 200억이래요. 그럼 200억을 물어줘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200억 짜더라도 1억 7천까지만 갑은 A에게 물어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팔자를 고치려면 안 돼요. 그러겠죠? 자기 돈만 받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이 1억 7천이면 그거 받아가면 손해 없죠. 이렇게 둘 중에 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상위법 일단 좀 기본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을 정확히 하시고 상위법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끝나면 서운하니까 자 23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5페이지 여기 한 좀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민특법 5번째 법 이름이 익히죠.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럽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집합건물법 그럽니다. 이건 왜 오늘 좀 아셔야 되냐면 우리 1, 2월 달에 민특법 우리 학원 안 합니다. 1월 1일 날 쉬기 때문에 못 해요. 이제 4월 달에 민특법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공시법 같은 다른 중개사법에서 집합건물이 나오거든요. 1월 달에 분명히 나와 분명히. 의미를 아셔야겠죠. 근데 설명 안 해. 민법 시간 했죠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속으로 안 했는데 저 자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친절해요. 다른 과목까지 다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그리고 원래 이건 누구나 다 4월 달에 하는 건데 의미를 아셔야겠죠. 자 아까 이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단독 건물과 공동 건물이 있는데 이제 보통 집합 건물 그럽니다. 상가 건물 예를 들어오면 갑이 상가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4층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쪼개서 할 수 있잖아요. 1층이니까 많이 좋겠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소유권 다 가질 수 있죠. 이게 단독 건축물이에요. 갑이 소유권 다 가질 수 있죠. 이게 단독 건축물. 근데 갑이 이럴 수 있어요. 건물 지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K은행에서. 대출을 한 20억 받았다 해보세요.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1층만 누구한테 팔아요. 분양한다 그러죠. 매매한다. 1층만 팔아요. 이렇게. 1층만 팔아서 이 돈을 이거 싹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갑은 여기만 소유해요. 그럼 여기서 월세만 받으면 되잖아요. 갑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하나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이제 5명이죠. 아까는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면 단독 건축물. 이제 건물은 한 동인데 소유자 5명이죠. 이걸 집합 건축물입니다. 집합 건축물. 한 동의 소유권이 여러 개. 아파트는 동 하나의 소유권이 몇십 개 되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이해되시죠? 이렇게 집합 건물은 한 동의 소유권이 여러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그래요. 다시 집합 건물은 한 동의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 중에 하나의 소유권을 뭐라 불러요?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구분 소유권.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란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이 모여서 만든 건물을 말합니다. 이제 상가 건물 제가 예를 들었죠. 쉽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럼 아까 공동주택이 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그랬어요. 인연 세대 기억나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얘들이 공동주택이요. 아파트는 이제 5층 이상입니다. 얘들은 4층 이하예요. 연변적에 따라 따진 겁니다. 이제. 그럼 만약에 갑이 3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이제 주택을 한번 해볼게요. 3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 주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하나면 이제 단독 건축물, 그 중에 단독 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면 소유권이 만약에 여러 개 있다, 3개, 2개. 그러면 공동 주택 또는 집합 건물이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갑이 이걸 소유권을 여러 개 하고 싶대요. 여러 개 하고 싶다. 그 말은 층마다 구분 소유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갑이 이걸 층마다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서 이걸 공동주택을 만들려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플러스 소유자 갑의 구분 의사, 구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건 갑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따져. 객관적. 갑 의사와 상관없어요. 이건 갑 의사 주관적으로 따집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조상 독립성 이거예요. 정확히 칸막이가 딱 있대요. 이렇게 정확히 칸막이 있습니다. 이용상 독립성이란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 간섭을 안 받아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럴 때 보통 인정해줘요.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다 해보세요. 또 1층을 통하지 않고 3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다면 이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2층 가는 문이 없어요. 1층 계단을 타고 올라간 복층. 그럼 이건 독립성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출입하는 다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층 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고 3층 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다면 이건 독립성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갑의사가 중요해요. 갑의사. 갑이 주택을 지었죠. 갑이 등기부를 만들 때 등기부를 2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갑이 이 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었다. 3층짜리 전체를 1등기부를 만든단 말은 그럼 지금 갑의 의사는 층마다 소유권을 달리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원룸처럼. 보통 원룸은 홈마다 소유자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원룸 어때요? 101호, 102호 다 출입문 다르죠. 그리고 안에 화장실 다 있잖아요. 주방. 근데 소유자가 전체 1등기 하면 그건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근데 갑이 그러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1층이면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요. 1등기부. 2층이면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 또. 3층이면 등기부를 따로 만들었다. 그럼 가분 소유자를 층마다 구분해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가부사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가부사 해달라 했어요. 노란색처럼 등기하면 단독 건물. 빨강색처럼 층마다 또는 아파트처럼 호마다 별도로 등기하죠. 그러면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주택이니까 이게 5층 이상이거든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연면적 660 제곱미터 따라서 넘으면 연립, 안 넘으면 다세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처럼 구분 소유권 또는 이 각각 구분 소유권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첫째, 구조상, 유형상 동일성 있고, 다음 소유자의 어떻게 등기했는가 구분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상가든 주택이든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다 요구해요. 두 가지. 그럼 자 네모 1번 정의 한번 보세요. 양괄호 1번 건물의 구분 소유 있나요? 한동 건물 동그라미 한동 건물. 한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은 즉 한 호마다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 목적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을 구분 소유권 합니다. 2번 구분 소유자 보세요. 구분 소유자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아파트라면 호마다 소유자 다 다르죠. 그 집주인이 구분 소유자, 집주인. 3번 전유부분 있나요? 전유부분 아파트라면 현관문 닫고 들어가면 다 내 거죠. 그게 전유예요. 현관문 닫고 들어오면 다 내 것. 현관문 열자마자 복도죠. 복도는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밑에 공용. 다시 전유가 뭐다? 현관문 닫고 들어오면 다 내 거죠. 그게 전유. 공용이랑 현관문 열자마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이 사용하죠. 그게 4번 공용 부분. 5번 건물 대지는 뭐 당연하죠. 땅 밑에 땅, 건물 밑에 땅입니다. 6번은 그 사용권이에요. 뭐 5번, 6번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1, 2, 3, 4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 뒤부분은 아직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만 잘 하세요. 다시 우리 책이 없지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구분 소유권 이렇게 상가 건물이든 주택이든 구분 소유 인정되려면 어떻게 한다? 첫째, 구조상, 유형상 동일성이 있으면서 소유자가 구분 등기 이렇게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서 나중에 기본 삼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지난주부터 민법, 민대차, 주임법, 상임법 했죠. 이제 2주간 쉬니까 꼭 복습을 많이 해보세요. 복습 최대한 동영상을 많이 들어요. 최대한 제 얼굴에 점이 몇 개인가 알게끔 최대한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럴 때부터 아주 순조로워요. 아무튼 오늘 어려운 거 하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